지금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늘 미국만 바라보던 일본이 워싱턴의 한라인을 무시하고 가장 먼저 서울의 용산에 SOS를 쳤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을 제쳐두고 일본이 그토록 자존심을 굽히며 한국에 매달려야만 했던 이유. 이에 격분한 미 정보국장 앞에 더 충격적인 위성 분석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지금 한국이 쥔 카드는 CIA 데이터에도 없는 괴물입니다. 미국조차 감지하지 못했던 서해 바다 밑의 검은 유령. 동아시아의 패권 지도를 단숨에 뒤집어버린 대한민국 비밀 병기에 숨겨진 진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제기랄. 당장 위성화면 안정화시켜. 노이즈가 왜 이렇게 심해? 브래들리 사령관의 고함 소리가 제 고막을 찢을 듯 울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42분 오산 공군기지 지하 5층 벙커의 공기는 그야말로 납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죠. 정면에 가로 20m짜리 대형 메인 스크린은 온통 붉은색 경고등으로 물들어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 서해 지도 위에 붉은 페인트통을 걷어찬 것만 같은 끔찍한 광경이더군요. 저는 쥐고 있던 종이컵이 찌그러질 정도로 손에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식어 빠진 커피가 손등으로 흘러내렸지만 뜨거움을 느낄 겨를 조차 없었으니까요. 데이터 링크 복구되었습니다. 중국 북해함대 주력 방금 좌표 1, 2, 4구역을 돌파. 오퍼레이터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스크린의 노이즈가 거치자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그건 훈련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재앙에 가까운 모습이었죠. 항공모함 푸제남을 필두로 한 중국의 주력 함정 100여 척이 서해와 남해의 경계선을 가로지르며 마치 굶주린 상어떼처럼 일본 열도를 향해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던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등골이 오싹해지더군요. 놈들은 교활했습니다. 미사일을 쏘지는 않았지만 거대한 선체로 공해상을 물리적으로 틀어막아 버리는 이른바 회색지대 전술을 쓰고 있었죠. 이건 국제법상 명백한 불법 봉쇄였지만 우리가 먼저 방아쇠를 당기기 전까지는 훈련이라고 우기면 그만인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미친 짓이야. 시진핑이 정말 돌아버린 건가? 제 옆에 서 있던 CIA 부국장이 파랗게 질린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는데 지금 중국은 일본으로 들어가는 모든 원유 수송로와 물류 동맥을 끊어버리겠다고 작정한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이대로 48시간이 지나면 일본의 산업 기반은 뇌사 상태에 빠질 것이고 도쿄는 불바다가 아닌 말라비틀어진 사막이 될 게 뻔했습니다. 저는 뻐근한 목덜미를 주무르며 전술 지도를 노려보았죠. 미국의 역할은 명확했습니다. 우리의 충실한 파트너이자 태평양 방어선의 핵심인 일본을 지키기 위해 요코스카에 있는 칠함대를 당장 출격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숨막히는 아수라장 속에서 제 신경을 묘하게 긁어대는 존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구석자리에 배치된 한국군 연락단이더군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한국인들은 특유의 다혈질적인 성격을 드러내며 미국은 뭐하냐, 당장 대응해라 라며 길길이 날뛰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경험상 그들은 늘 감정적이고 시끄러운 동맹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따라 그들의 모습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한국 측 연락장교인 김대령은 모니터가 뚫어져라 중국 함대의 이동 경로를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의 손은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더군요. 마치 이 모든 사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아니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그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못내 불쾌해서 짐짓 점잖은 척하며 그에게 다가갔죠. 세계 최강대국의 정보장교로서 겁먹은 작은 동맹국을 안심시켜줘야 한다는 의무감 같은 거였으니까요. 김대령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칠함대가 움직이면 중국도 저렇게 마음대로 설치진 못할 겁니다. 제가 건넨 말은 완벽한 비즈니스용 위로였는데 김대령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의 안경 렌즈 위로 붉은 경고등 불빛이 반사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저는 그의 입가에 스친 묘한 미소를 본 것 같았습니다. 비웃음인지 아니면 연민인지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표정이었죠. 벤스 실장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그가 입을 열려는 찰나 벙커 전체를 뒤흔드는 찢어질 듯한 알람 소리가 대화를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막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경고음과 함께 통신 장교가 다급하게 소리치더군요. 코드 레드, 코드 레드. 일본 총리 관저 한 라인이 활성화되었습니다. 통신 장교의 외침에 브래들리 장군이 안도한 듯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왔군. 일본 녀석들 이제야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모양이야. 당장 연결해. 스피커로 돌려.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목이 졸린 일본이 찾을 곳은 오직 미국뿐이었으니까요.
저는 팔짱을 끼고 일본 총리가 울먹이며 미군의 개입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들을 준비를 했죠. 이 벙커에 있는 미군 수뇌부 전원이 거만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스피커를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건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소리였습니다. 아닙니다. 거기가 아니라고요. 이 멍청이들아. 라인을 돌리란 말이다. 다급한 일본어 고함 소리와 함께 통신 장교가 당황해서 헤드셋을 벗어던지듯 소리쳤습니다. 사령관님, 일본 측에서 연결을 거부했습니다. 순간 벙커 안의 모든 소음이 진공청소기에 빨려 들어간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브래들리 장군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군요.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표정이었죠. 거부? 지금 뭐라고 했나? 저놈들이 우리 전화를 끊었다는 거야? 아, 아닙니다. 끄는 게 아니라 발신지가 변경되었습니다. 일본 총리 관저의 1급 암호 통신이 지금 다른 곳으로 우회되고 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정보 분석 패널 앞으로 달려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미국의 감청 이성 에셜론이 일본의 통신 신호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기 시작했으니까요. 화면에 뜬 궤적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은 발끝까지 뚝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워싱턴으로 향해야 할 신호가 태평양을 건너지 않고 서쪽으로 급선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신호가 꽂힌 곳은 베이징도 모스크바도 아니었죠. 모니터에는 선명하게 대한민국 서울 용산 대통령실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저는 저도 모르게 헛바람을 들이키고 말았습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에 일본이 혈맹인 미국을 패싱하고 한국을 선택했다니요? 그것도 역사적으로 앙숙인 늘 자기들보다 한 수 아래라고 무시하던 한국에게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등 뒤에서 아까 그 한국군 김대령의 목소리가 낮게 아주 낮게 들려오더군요. 벤스 실장님, 아까 하시려던 말씀. 칠함대가 움직이면 된다고 하셨습니까? 저는 천천히 뒤를 돌았습니다. 김대령은 여전히 그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손목시계를 확인하고 있었죠. 마치 약속된 시간이 되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번엔 칠함대가 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손님이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거든요.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메인 스크린의 오퍼레이터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사령관님, 중국 측 통신망도 포착되었습니다. 베이징 중나나이에서 발신된 긴급 전문입니다. 뭐야? 시진핑이 항복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아닙니다. 수신지가. 오퍼레이터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비비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허가도 없이 독자적인 핵 억제력에 준하는 타격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으니까요. 사령관님, 지금 당장 보셔야 할 게... 제가 소리치며 브래들리 장군에게 다가가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더군요.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니 거기엔 언제 다가왔는지 모를 한국군 김대령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아까의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대신 서늘한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죠. 여기도 서울입니다. 중국과 일본 양쪽 수뇌부가 동시에 한국 대통령실을 호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스크린을 올려다보았죠. 서해를 가득 메운 중국의 함대, 그리고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일본이 보였으니까요. 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왕인 줄 알았던 미국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던 대한민국이 태풍의 눈처럼 버티고 서 있었죠. 그제야 저는 깨닫게 되더군요. 우리가 동아시아의 조연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실은 이 모든 판을 쥐고 흔드는 심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체 한국은 무엇을 쥐고 있길래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난 중국과 일본이 동시에 무릎을 꿇고 매달리는 걸까요? 제 셔츠 등판이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반란이 아니었죠. 우리가 모르는, 아니 CIA의 데이터베이스에도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가 서해 바다 밑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뇌리를 스쳤으니까요.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비극적일 만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법이더군요.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정보 분석 단말기에 새로 고침 키를 눌러보았습니다. 벙커 내부는 여전히 일본과 중국의 호출 신호 때문에 벌집을 쑤셔놓은 듯 소란스러웠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앞의 모니터 위에서 깜빡이는 이해할 수 없는 데이터의 파편들만이 제 시신경을 긁어대고 있었으니까요. 이건 말이 안 돼.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야. 제가 보고 있는 것은 미 해군 정보국이 실시간으로 전송해온 서해의 해저 소나 데이터였습니다.
보통 바닷속은 시끄럽습니다. 조류 소리, 고래의 울음소리, 거기에 100여 척이나 되는 중국 함정의 엔진 소음이 섞이면 그야말로 물밑의 공사장이나 다름없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이하게도 중국 함대 주력이 포진한 좌표 1, 2, 4구역의 중심부, 그 반경 50km 해역만큼은 소름 끼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 구역의 소리만 음소거 버튼을 누른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최신 구축함들이 무언가를 피해 빙 둘러서 기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텅 빈 바다 한가운데에 거대한 암초, 아니 투명한 괴물이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처럼 중국의 함장들은 그 침묵의 구역을 필사적으로 피하고 있더군요.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한국이 그 정도 기술을 가졌을 리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지만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최첨단 핵잠수함조차 원자로 펌프 소음 때문에 미세한 진동은 남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정적이라니요. 이건 기존의 디젤 엔진이나 원자력 엔진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이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첩보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3년 전 CIA 서울 지부에서 한국이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군사 목적에 전용하려 한다는 보고서를 올렸다가 경제동향쯤으로 치부되어 폐기되었던 문서였죠. 그때 그 문서 귀퉁이에 적혀있던 단어 하나가 성광처럼 떠올랐습니다. 바로 리튬이온 비공기 의존 추진 시스템이었습니다. 정말 만약에 말입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이 불안정한 기술을 잠수함에 완벽하게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면, 엔진을 끄고 배터리만으로 수주간 물속에 매복할 수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잠수함이 아니라 바닷속의 검은 구멍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마른 입술을 핥으며 슬그머니 주변을 살폈습니다. 브래들리 사령관은 여전히 백악관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통화 중이었고, 한국군 연락장교 김대령은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여유로운 표정으로 스크린을 주시하고 있더군요. 그의 저 오만한 태도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너희 미국은 몰라도 우린 다 계획이 있다는 무언의 시위였으니까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려웠습니다. 동맹국이 우리 몰래 비대칭 전력을 완성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지금 미군의 통제권을 벗어나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보장교인 제게는 직무유기이자 치욕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이대로 멍청하게 한국의 처분만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저 침묵의 실체를 까발릴 것인가. 물론 동맹국의 군사 기밀을 해킹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자 발각되는 순간 제 커리어는 끝장나는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CIA 소속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변수가 전장에 존재하는 것만큼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목에 걸려있던 인식표 뒤쪽에 작은 칩을 꺼냈습니다. 이건 펜타곤이 승인하지 않은 저만의 비공식 백도어 프로그램인 키홀이었습니다. 연합작전망을 공유하는 한국 해군의 전술 데이터 링크, 그 가장 깊숙한 곳에 접속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죠. 미안합니다, 김대령. 하지만 나는 확인해야겠어. 저는 단말기 하단에 칩을 꽂아 넣었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코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더군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한국 측 보안 시스템에 걸린다면 저는 내일 아침 불명예 제대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고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화면을 가득 채우던 붉은색 경고창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제 눈을 의심케 하는 선명한 녹색 문구가 떠오르더군요. 대한민국 해군 잠수함 사령부 접속 승인 완료. 그 문구를 확인하고 내부 데이터를 열어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건 한두 척의 신형 잠수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 지도 위에 떠오른 아군 식별 신호, 그 파란 점들은 서해 바닥에 빽빽하게 깔려 있었으니까요. 하나, 둘, 셋, 12. 무려 12개의 점이 중국 함대의 이동 경로 바로 밑바닥에 마치 지뢰밭처럼 매복해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이게 다 뭐야? 더 충격적인 것은 화면 하단의 붉은색으로 깜빡거리는 타겟 정보였습니다. 단순한 정찰이나 매복이 아니었더군요. 모든 잠수함의 발사 시스템이 활성화된 상태였는데 그들이 조준하고 있는 좌표는 눈앞의 중국 구축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좌표가 가리키는 곳은 다름 아닌 베이징과 상하이였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함대를 노리는 게 아니라 서해라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중국의 심장부를 직접 겨누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공멸을 각오한 최후의 협박이었죠. 일본이 왜 한국에 매달렸는지,
중국이 왜 함부로 발포하지 못하고 주춤거렸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당장 사령관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아니, 백악관에 직보해야 할 사안이었죠. 벤스 실장님, 호기심이 너무 과하신 것 같습니다. 그는 제 손에 들린 태블릿 화면을 흘끗 내려다보더니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보고서 위로 올리지 마십시오. 지금 올리면 일본은 삽니다. 뭐라고요? 일본이 사는 대신 태평양의 주도권은 영원히 중국으로 넘어가겠죠. 미국이 원하는 게 정말 그런 겁니까? 그의 말은 제 뇌를 정지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단순히 일본을 구해주네 만에하는 차원의 게임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혼란을 틈타 동아시아의 판 전체를 새로 짜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를 믿고 딱 30분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미국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자가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김대령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더군요.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승부사의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꿀꺽 마른 침을 삼키며 제 손에 들린 태블릿과 브래들리 장군의 등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과연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옳았던 걸까요? 동맹의 규정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저 위험천만한 한국의 도박에 미국의 운명을 걸어볼 것인가? 짧은 찰나였지만 제 등 뒤로 식은땀 한 줄기가 뱀처럼 타고 흘러내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좋습니다. 30분입니다. 만약 31분이 지나도 납득할 만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제 직권을 걸고 이 벙커의 전원을 내려버릴 겁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은 협박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애원에 가까운 투항이었습니다. 브래들리 사령관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는 순간 한미 동맹은 그 즉시 파국을 맞을 것이고 저는 그 끔찍한 역사의 증인으로 남을 게 뻔했으니까요. 제 등 뒤를 타고 흐르던 식은땀이 척추를 따라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저는 김대령의 안내를 받아 벙커 구석에 있는 육중한 철문 앞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미군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구역, 바로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전용 전술 통제실이었죠. 김대령이 보안 카드를 긁자 치익하는 공기 빠지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는데 그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저는 기묘한 위화감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가 있던 연합지휘통제실은 고함과 욕설, 붉은 경고등이 난무하는 돗대기 시장 같았는데 이곳은 마치 다른 차원의 세상처럼 고요했기 때문입니다. 들리는 것이라고는 수십 대의 서버가 내뿜는 낮은 구동음과 타닥타닥거리는 정갈한 키보드 소리뿐이더군요.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 앞에는 10여 명의 한국군 장교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은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서해 바다 밑에 핵전쟁에 뇌관을 심어놓고 베이징을 조준하고 있는 사람들치고는 지나치게 일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한 장교는 한 손으로 마우스를 조작하며 다른 한 손으로는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젓고 있더군요. 그 평온함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앉으시죠. 여기가 진짜 사령탑입니다. 김대령은 저를 중앙 테이블로 안내하며 의자를 권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자마자 정면의 스크린을 쳐다보았는데 그곳에는 제가 훔쳐봤던 잠수함 데이터 따위는 없었습니다. 대신 더 충격적이고 노골적인 영상 3개가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죠. 그것은 전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외교의 도살장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생중계입니까? 제 질문에 김대령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 화면은 도쿄, 일본 총리 관저의 지하 상황실이었습니다. 평소라면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앉아있을 일본 관방장관이 수화기를 붙들고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더군요. 음소거 상태였지만 그의 입모양은 분명히 오네가이시마스를 연발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측 특사입니다. 지금 용산 대통령실 안보실장과 통화 중이죠. 10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감히 우리를 돕지 않으면 후회할 거다라며 큰 소리치던 양반이었습니다. 김대령의 설명은 지독할 정도로 건조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두 번째 화면은 더 가관이었죠. 그곳은 베이징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의 비밀 접견실로 보였는데 붉은 넥타이를 맨 중국 고위 관료가 책상을 치며 얼굴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분노가 아니라 공포에 질린 히스테리처럼 보이더군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한국 잠수함이 움직이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협박하더니 우리가 잠수함 12척의 SLBM 발사구 개방 신호를 살짝 보여주자마자 태도가 180도 바뀌더군요. 지금은 제발 쏘지만 말아달라, 원하는 게 뭐냐며 협상 테이블을 깔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헛웃음이 튀어나왔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세계 2위와 3위의 경제대국 동아시아의 두 거인이 고작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말입니다. 미국인인 저조차 평생 보지 못한 기이하고도 압도적인 광경이었죠. 대체 한국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일본을 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국 편을 드는 겁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김대령은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벤스 실장님, 저희는 어느 편도 아닙니다. 이 싸움은 애초에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벌어진 촌극 아닙니까? 남의 집 앞마당에서 칼부림이 났으면 집주인이 정리를 해주는 게 예의겠죠. 그의 말에는 뼈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세계 경찰을 자처하며 개입하려 할 때 한국은 조용히 집주인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아주 치명적인 방식으로 말이죠. 그때 세 번째 화면에 새로운 데이터가 떴습니다. 그것은 서해 상공을 촬영하고 있는 정찰 드론의 화면이었는데 아까 제가 벙커 메인 스크린에서 봤던 그 공포의 현장을 아주 근거리에서 보여주고 있더군요. 화면 속 중국 항공모함 푸제남의 바로 옆 불과 500m 거리의 수면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고래가 숨을 쉬러 올라오는 것처럼 검은색 함교가 물살을 가르며 솟구쳐 올랐죠. 대한민국 해군의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이었습니다. 미국 잠수함처럼 거대하지도 러시아 잠수함처럼 위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날렵하고 매끈한 선체 그리고 선체 등판에 선명하게 새겨진 6개의 수직발사관 덮개가 열리는 순간 중국 항모 갑판 위의 승조원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화면에 잡혔습니다. 보십시오. 저게 바로 우리의 대답입니다. 김대령이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중국 항모 전단 100척? 위협적이죠. 하지만 그들의 발밑에서 언제 솟아오를지 모르는 잠수함 한 척이 주는 공포는 그 100척의 위용을 순식간에 고철 덩어리로 만들어버립니다. 저는 그제야 한국의 전략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이건 전쟁을 하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너희 둘 다 내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증명해 보임으로써 싸울 의지 자체를 꺾어버리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한국군 장교들의 태도였습니다. 보통 자국의 무기가 적의 심장부에서 부상하면 환호성을 지르거나 박수를 칠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마치 주식 시세판을 보듯 냉정하게 데이터를 체크하고 부상 완료, 통신 링크 유지 중이라는 짧은 보고만 주고받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이 정도는 당연한 일이라는 듯한 저 태연함. 그것이 저를 더욱 전율케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기술이, 자신들의 전략이 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것은 오만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에서 나오는 실력의 차가움이었습니다. 이제 5분 남았습니다. 벤스 실장님. 김대령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보낸 특사들이 가져온 선물 보따리를 확인하실 시간입니다. 미국은 그저 그 보따리의 내용을 보증만 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소란스러운 바다는 다시 고요해질 겁니다. 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미국이 주도권을 쥐지 못한 작전은 인정할 수 없다는 CIA의 낡은 매뉴얼 따위는 이미 머릿속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미국이 수십 년간 쏟아부은 달러와 항모로도 해내지 못했던 완벽한 억지력의 현장이었으니까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벙커의 차가운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밤 동아시아의 사령탑은 펜타곤이 아니라 바로 이곳 용산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인정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제 이성은 한국이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판단했지만 제 뼛속 깊이 박혀있는 초강대국 정보장교로서의 자존심은 이건 속임수다 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으니까요. 미국이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달러를 쏟아부어 구축한 태평양 안보 라인을 고작 디젤 잠수함 몇 척을 보유한 한국이 그것도 단 하루아침에 무력화시켰다니요. 이건 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불가능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김대령이 건넨 믹스커피 종이컵을 테이블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누런 액체가 찰랑거리며 밖으로 튀었지만 닦을 생각조차 들지 않더군요. 김대령,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도 당신들의 이 쇼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짐짓 냉정한 척하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듯한 갈증이 느껴졌지만 물을 마시는 것조차 패배를 인정하는 것 같아 억지로 참아야 했죠. 서해는 평균 수심이 44m에 불과합니다. 그런 얕은 바다에서 그것도 중국의 최신형 대잠 초계기가
24시간 감시하는 구역에서 12척의 잠수함이 3주 넘게 매복했다. 그러고도 들키지 않았다? 이건 헐리우드 영화 시나리오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제 말은 논리적이었습니다. 디젤 잠수함은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반드시 수면 근처로 올라와 스노클링을 해야 하는데 그때 발생하는 엔진 소음과 배기가스 열은 현대의 탐지 장비로는 100% 포착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김대령은 제 반박을 예상했다는 듯 옅은 미소를 지으며 모니터 화면을 전환하더군요. 벤스 실장님께서는 상식을 말씀하시지만 저희는 생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이게 바로 미국 CIA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데이터의 실체입니다. 화면이 바뀌자 복잡한 설계 도면과 함께 실시간 배터리 효율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숫자를 확인했는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의자에서 엉덩이를 뗄 뻔했습니다. 도면 하단에 적힌 숫자 하나가 제 상식을 산산조각 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망 지속시간 504시간 32분. 잔여 배터리 용량 42%. 500시간이라니요? 날짜로 환산하면 무려 21일이었습니다. 3주 동안 단 한 번도 물 밖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배터리가 절반 가까이 남아있다. 원자력 잠수함도 아닌 재래식 잠수함이 말입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리튬 이온 배터리입니까? 맞습니다. 삼성 SDI와 한화가 공동 개발한 고밀도 모듈이죠. 총 3,482개의 셀이 선체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김대령의 목소리는 너무나 덤덤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제가 알기로 리튬 배터리는 폭발 위험성 때문에 어떤 선진국도 심지어 미국조차 잠수함 적용을 꺼리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위험천만한 폭탄을 3,000톤짜리 강철관에 싣고 바닷속을 누비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도 포기한 기술입니다. 안전성을 어떻게 담보한다는 겁니까? 제가 따져 묻자 김대령은 손가락으로 화면 구석의 작은 영상을 가리키더군요. 잠수함 내부 기관실을 비추는 CCTV 화면이었는데 좁은 통로에 앉아있는 승조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방열복을 입은 채 붉게 달아오른 배터리 모듈 옆에서 땀을 비오듯 흘리며 수동으로 냉각 밸브를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기술을 믿지 않습니다. 벤스 실장님. 저희가 믿는 건 사람입니다. 김대령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죠. 자동화된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목숨을 걸고 온도를 체크하며 폭발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건 첨단 기술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광기에 가까운 집념이었습니다. 미국인인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한국인 특유의 그 지독한 도끼가 느껴져 등골이 서늘해지더군요. 하지만 놀라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대령이 키보드를 두드리자 이번엔 더 충격적인 데이터가 화면을 채웠으니까요. 바로 한국 잠수함의 공격 시스템 SLBM의 재원이었습니다. 보통 재래식 잠수함은 공간이 좁아 수직 발사관을 탑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도산 안창호함의 설계도를 보니 선체 중앙을 억지로 찢어밟겨 미사일 사일로 6개를 구겨 넣은 듯한 기형적인 구조가 눈에 띄었습니다. 마치 작은 경차의 대형 트럭의 엔진을 쑤셔 박은 꼴이었죠. 이게 뭡니까? 이 좁은 공간에서 탄도 미사일을 쏘면 선체가 압력을 견디지 못합니다. 자살행위라고요? 제 지적에 김대령은 어깨를 으쓱해 보이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콜드 런치 방식을 씁니다. 가스 압력으로 미사일을 물 밖으로 튕겨낸 뒤 점화하는 방식이죠. 물론 실패하면 미사일이 그대로 머리 위로 떨어지겠지만 우리 기술진은 그 확률을 0.001%까지 낮췄습니다. 0.001%. 말이 좋아 확률이지 그건 수많은 연구원이 밤새 흘린 코피와 데이터로 만들어낸 기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화면 속 시뮬레이션 영상에서는 9톤짜리 현무5 미사일이 수면 위로 솟구쳐 올라 마하 10의 속도로 성층권까지 날아가는 궤적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궤적의 끝은 정확히 베이징 중난하이 집무실을 가리키고 있었죠.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더군요. 중국과 일본이 왜 저토록 공포에 질려 한국에 매달리는지를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친 듯한 집념으로 갈고 닦은 이 비수는 단순히 아픈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끊어놓을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였으니까요. 그때 중앙 스크린의 외교 채널 화면에서 옹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본과 중국 특사들이 마침내 한국 안보실장과 마주 앉은 모양이더군요. 저는 홀린 듯 그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도쿄에서 파견된 일본 특사는 나이가 지긋한 노신사였는데 손수건으로 연신 이마에 땀을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는데 봉투 겉면에는
붉은색 도장과 함께 극비라는 한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이게 일본이 가져온 선물입니까? 제 질문에 김대령은 모니터 하단에 뜬 번역 자막을 가리켰습니다. 제안 내용, 대한민국 해군의 독도 인근, 작전구역, 영구 인정 및 한일 통화 스와프, 무제한 재개. 세상에. 저는 신음하듯 내뱉고 말았습니다. 일본이 독도 인근 해역을 한국 해군의 작전구역으로 인정한다. 이건 사실상 영유권 분쟁에서 백기를 들겠다는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외교관들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싸워도 해결되지 않았던 난제가 잠수함의 침묵 한 방에 해결되어 버린 겁니다. 하지만 중국 측의 제안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베이징 특사는 아예 서류 뭉치를 통째로 한국 측에 넘겨주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확인한 한국 장교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게 보였으니까요. 제안 내용, 서해 공해상 한중 잠정 조치 수역 내 중국 어선의 조업권 전면 포기 및 희토류 수출 규제 즉시 해제. 이게 말이 됩니까? 중국이 제 발로 서해를 포기한다고요? 제가 믿기지 않아 되묻자 김대령은 씁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들에겐 서해의 물고기보다 베이징의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요. 머리 위에 현무 미사일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공포는 자존심 강한 중화 사상도 꺾게 만드는 법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만든 평화입니다. 미국이 항공모함으로 위협해도 얻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침묵으로 얻어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고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운이 좋았을 뿐이야. 미국이 뒤를 봐주고 있어서 가능한 거야 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데이터와 영상은 너무나도 명백한 팩트였습니다. 3,482개의 배터리 셀, 504시간의 자만 기록, 그리고 두 강대국이 바친 항복 문서. 이 모든 것은 한국인들이 흘린 피와 땀 그리고 그 지독한 도끼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저는 쥐고 있던 볼펜이 부러질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죠. 질투심? 아니면 경외감? 정의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제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으니까요. 벤스 실장님, 이제 확인이 끝나셨습니까? 김대령의 목소리가 제 상념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하지만 아까보다 훨씬 더 단단해진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더군요.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이 모든 합의를 확정짓기 위해선 미국의 보증이 필요합니다. 워싱턴에 연락해 주시죠. 그것은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이 판의 설계자가 참관인에게 보내는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벙커 전화기에 수화기를 들었죠. 이 전화를 걸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지위는 예전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 않으면 태평양은 전쟁의 불길에 휩싸이게 될 게 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결하죠. 제가 수화기를 귀에 대는 순간 벙커 안의 모든 한국군 장교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냈다는 자부심. 그리고 이제 세상이 우리를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오늘 밤 저는 단순히 외교적 사건을 목격하고 있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새로운 강대국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신호음은 1초가 1년처럼 길게만 느껴지더군요. 뚜루루, 뚜루루. 그 건조한 기계음 사이로 제 거친 숨소리가 섞여 들어갔는데 벙커 안의 모든 한국군 장교들이 숨을 죽인 채 저를 지켜보고 있었기에 그 적막감은 거의 고문에 가까웠죠. 마침내 달칵하는 소리와 함께 암호화 통신이 연결되었고 워싱턴의 펜타곤 상황실 그 익숙하고도 오만한 목소리가 제 귀에 꽂혔습니다. 여기는 국방장관실. 로버트, 상황 보고해. 일본 쪽 라인이 먹통이야. 국방장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마른 입술을 떼며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중국과 일본이 한국의 중재안을 받아들였다는 것, 그리고 한국이 보유한 비대칭 전력이 서해를 완전히 장악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장관님, 지금 즉시 한국의 중재안을 보증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중국 함대가 물러납니다. 이건 미국의 개입 없이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제 보고는 명료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차가운 금속성 명령이었습니다. 로버트,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대한민국이 중재를 해? 그 작은 나라가? 장관님, 이건 현실입니다. 한국의 잠수함 전력은 우리가 알던 수준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입 다물게
CIA 요원이 언제부터 한국 대변인이 됐나? 장관의 고함 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나올 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는데 그건 단순한 질책 때문이 아니었죠. 그의 목소리 뒤편으로 펜타곤 상황실의 웅성거리는 소음과 함께 누군가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던 겁니다. 7함대 전진 배치 완료. 공격 개시선까지 10분 남았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은 애초에 평화를 원한 게 아니었더군요. 일본이 위기에 처한 이 상황을 빌미로 중국 해군력을 박살내고 동아시아의 패권을 다시 틀어주려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이 판을 정리해버리면 미국의 무력이 개입할 명분이 사라지니 제보고를 묵살하려는 속셈이었죠. 로버트, 명령한다. 당장 그 방에서 나와. 한국군에게 전해. 지금 즉시 모든 작전을 중지하고 미군 통제에 따르라고. 만약 불응하면. 장관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한마디를 뱉어냈습니다. 적성국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이야. 뚝. 통화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한 채 끊어진 수화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에게 총구를 겨눌 수도 있다는 협박을 하다니요. 이건 배신을 넘어선 동맹의 파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손에서 힘없이 미끄러져 내려가던 수화기를 누군가 부드럽게 받아 채더군요. 김대령이었습니다. 그는 조금의 동요도 없는 표정으로 마치 이 상황조차 예상했다는 듯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거절당하셨군요. 저는 차마 그의 눈을 볼 면목이 없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김대령은 저를 비난하는 대신 천천히 제 어깨를 두드리며 중앙 스크린 앞으로 저를 이끌었죠. 괜찮습니다, 벤스 실장님. 미국이 그럴 줄 알고.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카드가 하나 더 있으니까요. 마지막 카드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희가 정말 두려워한 건 중국의 항공모함이 아닙니다. 김대령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붉은색 띠가 둘러진 얇은 USB 하나를 꺼내 메인 서버에 꽂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묘하게 낮아지더군요. 저희가 가장 경계한 건 바로 오늘 같은 날. 믿었던 동맹이 우리 등을 찌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벙커 정면에 대형 스크린이 암전되더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새로운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서해가 아니었습니다. 드넓은 태평양, 그 중에서도 일본 요코스카 앞바다와 괌 인근 해역을 보여주는 위성 지도였죠. 그리고 그 지도 위에는 지금 막 출격을 시작한 미 7함대의 항모 강습단이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거대한 붉은 점 바로 뒤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희미하게 깜빡이는 작은 파란 점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설마. 아니,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서해에 매복했다던 12척의 잠수함이 전부가 아니었단 말입니까? 이게 뭡니까? 왜 우리 함대 뒤에? 제가 경악하며 묻자 김대령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화면 하단의 텍스트 데이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더군요. 저는 떨리는 눈동자로 그 문구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작전명 그림자, 식별 코드 KSS-3 배치 2, 신체호함, 위치 미 7함대 기함 블루리지 한미 2000야드 후방, 상태 어뢰 발사관 개방 및 조준 완료.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한국은 중국을 막기 위해 서해에만 전력을 집중한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의 사태, 즉 미국이 한국의 통제를 벗어나 전쟁을 일으키려 할 경우를 대비해 동맹국의 심장부인 7함대 지휘함 바로 뒤에 비수를 꽂아놓고 있었던 겁니다. 김대령, 당신들 미쳤습니까? 이건 동맹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감히 미국 항모를 겨누다니요? 제가 소리치자 벙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살벌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한국 장교들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지만 김대령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하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다가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가장 서늘하고 무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배신이라니요? 이건 보험입니다, 벤스 실장님. 보험? 미국이 우리 허락 없이 한반도 주변에서 전쟁을 시작하려 한다면 우리는 중국과 싸우기 전에 이 판을 엎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요. 그의 말은 틀린 구석이 하나도 없어서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도와달라고 비는 약소국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천하의 미국과도 인질극을 벌일 배짱과 능력을 갖춘 괴물이 되어 있었던 거죠.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서해에는 중국을 겨눈 12척의 비수가, 태평양에는 미국을 겨눈 한 척의 그림자가.
대한민국은 이 완벽한 양면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도대체 얼마나 오랜 시간 어둠 속에서 칼을 갈아왔던 걸까요? 그때 제 주머니 속에 개인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발신자 정보 없음.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펜타곤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곳,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직통 라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마도 미 7함대의 소나병이 등 뒤에 붙어있던 한국 잠수함의 섬뜩한 소음을 이제야 감지한 모양이었죠. 진동하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저는 김 대령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턱짓으로 전화를 받으라는 신호를 보내더군요. 받으십시오. 그리고 전해주십시오. 7함대를 돌리라고 말입니다. 지금 당장 돌리지 않으면 오늘 밤 태평양에는 아주 비싼 불꽃놀이가 터질 거라고 말이죠.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붙어 목소리가 제대로 나올지조차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해야만 했죠. 이건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인류 최악의 오판을 막기 위한 마지막 경고였으니까요. 여보세요. 실장님. 늦으셨습니다.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 백악관도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자신들이 건드린 게 고분고분한 고양이가 아니라 목덜미를 물어뜯을 준비가 된 맹수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대령의 무전기에서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다급한 한국어 음성이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서해 일전대. 긴급보고. 중국 항모 푸젠에서 함재기 발진 징후 포착. 놈들이 이판사판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순간 김대령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더군요. 미국을 막아세우느라 잠시 틈을 보인 사이 궁지에 몰린 중국 강경파가 이성을 잃고 자살 공격에 가까운 도박을 감행하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젠장. 시진핑이 통제력을 잃었어. 김대령이 욕설을 내뱉으며 메인 콘솔로 달려갔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정적은 깨졌고 벙커 안은 다시금 붉은 경고등이 돌아가는 전쟁터로 돌변했죠. 미국과의談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중국의 발악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쥐고 있던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제 상황은 통제 불능의 카오스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은 이 미쳐 돌아가는 두 강대국의 폭주를 동시에 막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우려했던 제3차 세계대전의 서막이 결국 이곳에서 오르고야 마는 걸까요? 전원 대공방어 태세. 긴급 자망 준비. 놈들이 옵니다. 김대령의 고함 소리와 동시에 중앙 스크린의 영상이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찰 드론이 보내오는 화면 속 중국 항공모함 푸젠의 갑판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죠. 증기식 캐터펄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수증기 사이로 중국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J-35 두 대가 시뻘건 애프터버너를 내뿜으며 하늘로 솟구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쥐고 있던 수화기를 저도 모르게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위협 비행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륙하자마자 기술을 급격하게 꺾어 바다를 향해 내리꽂는 저 기동, 바로 대한 미사일 발사를 위한 라곤 시퀀스였으니까요. 이성을 잃은 중국 함대 사령관이 자신의 커리어가 끝장나기 전에 눈엣 가시 같은 한국 잠수함들을 길동무로 삼겠다고 작정한 게 분명했습니다. 미친. 정말 쏘겠다는 겁니까? 제 입에서 신음 같은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는데 만약 중국 전투기가 한국 잠수함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잠수함은 생존을 위해 즉시 보복할 것이고 그 불똥은 서해를 넘어 베이징, 아니 동맹국인 일본과 괌의 미군 기지로까지 튀게 될 테니까요. 그 순간 벙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김대령의 입술에 고정되었습니다. 그의 한마디에 동아시아의 운명이, 아니 수백만 명의 목숨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김대령은 즉각적인 발사 명령을 내리는 대신 입술을 깨물며 통신 콘솔을 꽉 움켜쥐더군요. 하얗게 질린 그의 손마디가 부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각함에 전파한다. 침착해라. 아직 쏘지 마라. 놈들이 발사 버튼을 누르기 전까진 절대 먼저 대응하지 마라. 대령님. 하지만 라곤 경보가 울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기다려. 참아내야 한다. 김대령의 외침은 처절했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왜 쏘지 않는 걸까요? 한국은 이미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베이징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SLBM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중국은 감히 덤비지도 못할 텐데 말입니다. 그 의문이 풀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김대령이 손짓하자 메인 스크린 한쪽의 잠수함 내부를 비추는 CCTV 화면이 확대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화면을 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충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화려한 첨단 무기의 겉모습 뒤에 숨겨진 처참하고도 치열한 인간의 사투가 그곳에 있었죠. 화면 속 도산 안창호함의 전투정보실은 붉은 비상등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실내 온도가 40도를 육박하는지 승조원들의 방염복은 땀으로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더군요. 하지만 그들을 정말 괴롭히는 건 더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공포였습니다. 머리 위에서 중국의 구축함들이 쏘아대는 능동소나의 핑, 핑 하는 탐지음이 마치 망치로 잠수함 외벽을 때리는 듯한 소음으로 벙커 스피커를 통해 생생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승조원들의 어깨가 움찔거리는 게 보였죠. 그들도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미사일을 쏘고 도망치고 싶은 본능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버티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먼저 쏘면 그것이 전면전의 도화선이 된다는 것을 알기에, 자신들이 참아내야만 조국의 가족들이 무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 좁고 어두운 강철관 속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을 억지로 삼키며 죽음의 공포를 견뎌내고 있었던 겁니다. 보이십니까, 벤스 실장님? 김대령이 젖은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억지력입니다. 첨단 미사일? 리튬 배터리? 그런 건 껍데기일 뿐입니다. 진짜 억지력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적의 총구가 내 이마에 닿을 때까지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참아내는 저 군인들의 인내심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은 항상 압도적인 화력으로 적을 찍어 누르는 것에만 익숙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벼랑 끝에서도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살을 깎고 피를 말리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기술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숭고한 희생의 영역이었죠. 그때 화면 속 잠수함 함장의 모습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그는 땀이 눈으로 들어가는지 연신 눈을 깜빡이면서도 잔망경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낡은 가족사진 한 장이 구겨질 정도로 꽉 쥐어져 있더군요. 함장님, 적기 J-35, 거리 10km. 5초 뒤 미사일 사거리 진입. 부함장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한계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고 피해 쏘라고 라고 소리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 함장이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명령을 내리더군요. 기만체 사출 준비. 그리고 전함 부상한다. 부상이라니요? 지금 올라가면 놈들의 표적이 됩니다. 아니, 숨어 있으면 놈들은 쏠 명분을 찾겠지. 하지만 우리가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여기 있다고 소리치면 놈들도 감히 누르지 못해. 우리가 보여줘야 할 건 미사일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다. 그의 판단은 미친 도박이었습니다. 전투기가 달려드는데 물 위로 올라가겠다니요. 하지만 김대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미친 명령을 승인했습니다. 전함대 긴급 부상. 모습을 드러내라. 그리고 중국 놈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봐줘라.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드론 화면 속 서해 바다 위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검푸른 바다가 일제히 갈라지더니 12척의 검은 잠수함들이 마치 전설 속의 용처럼 동시에 수면 위로 솟구쳐 올랐던 겁니다. 그 장관에 달려들던 중국 전투기 조종사들이 당황하여 기체를 급선회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것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숨어서 노리는 비겁한 암살자가 아니라 전장의 한복판에 당당히 서서 덤빌 테면 덤벼라 라고 외치는 무사의 기백 같았으니까요. 12척의 잠수함이 일제히 해치를 열고 수십 발의 대공 미사일을 하늘로 겨누는 그 순간 서해의 주인은 더 이상 중국 함대가 아니었습니다. 보고합니다. 중국 편대 공격 대형 이탈. 회피 기동 중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전 함정 후퇴. 교전 의사 없음을 타전해 왔습니다. 벙커 안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니, 그것은 환호라기보다는 안도의 한숨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테이블을 짚고 버텼죠.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듯 뛰고 있었습니다. 제 귓가에 아직 끊어지지 않은 백악관 라인에서 국방장관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로버트?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위성화면에 저 검은 물체들은 대체 뭐야? 저는 천천히 수화기를 들어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지만 이 사실만큼은 분명히 전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동생 취급했던 이 나라가 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단단한 어른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장관님, 보셨습니까? 뭐라고? 저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지켜줘야 할 나라가 아니라 우리를 지켜줄 수도 있는 유일한 나라 말입니다. 제 말에 수화기 너머는 침묵에 빠졌습니다. 화면 속에서 12척의 잠수함은 여전히 거친 파도를 가르며 중국 함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어떤 외세의 침략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철의 성벽처럼 보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강철벽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최첨단 합금이 아니라 40도 넘는 열기 속에서 가족 사진을 움켜쥐고 버텨낸 한국 아버지들의 피와 땀이었다는 것을요. 그 뜨거운 진실을 목격한 순간 저는 정보 요원으로서의 냉철함을 잃고 한 인간으로서 전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침묵은 길지 않았습니다. 알겠네. 대기하게. 국방장관의 그 짧고 건조한 한마디를 끝으로 통신은 매정하게 끊어지고 말았으니까요. 뚜. 끊어진 신호음이 제 귀를 때릴 때마다 저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외딴 섬에 홀로 버려진 듯한 고립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저는 힘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해서 수화기가 미끄러질 뻔했는데 그 축축하고 불쾌한 감각이 마치 제 처지를 대변해주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더군요. 방금 전까지 저는 세계 최강대국 미합 중국의 정보작전실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그저 동맹국이 짜놓은 판 위에서 놀아난 무능한 관찰자이자 본국으로부터 사실상 버림받은 폐잔병에 불과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더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듯 몸을 구겨넣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보이는 벙커의 풍경은 흐릿하게 일그러져 있었는데 그건 단순히 제 눈에 고인 눈물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제 평생을 바쳐 믿어왔던 신념, 즉 미국이 없으면 이 세계는 무너진다는 그 오만하고 견고했던 믿음이 산산조각 나버렸기 때문이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끄러웠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죠. 우리는 그동안 한국을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기껏해야 우리가 헌헬기나 팔아먹는 시장, 혹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최전방에 세워둔 방패막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마다 우리는 마치 선심 쓰듯 항공모함 몇 척을 보내주며 형님만 믿어 라고 거드름을 피웠었죠. 그런데 오늘 그 방패막이가 갑자기 뒤를 돌아 우리에게 칼을 겨눈 겁니다. 형님 이제 그만 빠지시죠. 방해되니까. 그 서늘한 눈빛, 그 압도적인 실력 앞에서 저는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CIA 경력 30년이 그 수많은 작전과 훈장들이 서해 바다 밑바닥에서 올라온 잠수함 한 척 앞에서 휴지 조각처럼 구겨지는 기분이었으니까요. 망했어. 완전히 끝났다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워싱턴의 전가에서는 저를 희생양으로 삼을 겁니다. 한국의 군사 반란을 예측하지 못한 무능한 정보관. 이것이 내일 아침 제 이력서에 찍힐 낙인이겠죠. 하지만 제 개인의 몰락보다 더 두려운 건 이제 태평양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다시 스크린을 쳐다보았습니다. 상황은 정리되어 가고 있었는데 혼비백산한 중국 함대는 꼬리를 말고 퇴각 중이었고 일본 해상자위대는 한국 해군이 그어놓은 저지선 밖에서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고만 있더군요. 그야말로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미사일 한 발 쏘지 않고 오직 존재감만으로 거대 제국들을 무릎 꿇린 기적 같은 승리.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정말 견딜 수 없었던 건 바로 그 승리의 현장을 지키고 있는 한국인들의 태도였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샴페인을 터뜨리거나 서로 얼싸안고 환호성을 지르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외계인을 물리친 미군들은 항상 벙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키스를 해대곤 하니까요. 하지만 이곳 용산 벙커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너무나도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하고 무거웠죠. 오퍼레이터들은 묵묵히 헤드셋을 고쳤으며 자녀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고 장교들은 퇴각하는 중국 함대의 경로를 꼼꼼히 기록하며 다음 교대 근무자에게 인수인계 사항을 적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 따위는 없었습니다. 대신 지독한 피로와 이번에도 간신히 넘겼다는 안도감 그리고 다음엔 또 어떻게 막나 하는 무거운 책임감만이 짙게 드리워져 있더군요. 그제야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이 승리가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미국인인 저에게 이 상황은 일생일대의 사건이지만 반만 년 동안 수없이 침략당하고 짓밟혔던 이 나라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그저 살아남기 위한 일상의 연장선일 뿐이었던 겁니다. 벤스 실장님. 그때 누군가 제 테이블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종이컵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김대령이었습니다. 그는 제 맞은편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더군요.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은 엉망이었습니다.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으며 며칠 동안 면도를 못했는지 턱수염이 까칠하게 돋아나 있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지략가의 얼굴이라기보다는 야근에 찌든 평범한 회사원의 얼굴에 더 가까워 보였죠.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그리고 배신감도 느끼셨겠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쉰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믹스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달짝지근하면서도 쌉싸름한 그 맛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긴장으로 굳어있던 위장이 조금은 풀리는 듯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죠, 김대령. 당신들 무서웠습니다. 제 고백에 그는 픽하고 쓴웃음을 짓더군요. 무서우셨습니까? 저희는 매일이 무섭습니다. 네. 생각해 보십시오. 왼쪽에는 14억 인구의 중국이, 오른쪽에는 경제대국 일본이, 위쪽에는 핵을 든 북한이, 그리고 바다 건너에는 세계 최강 미국이 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 낀 이 작은 나라가 단 하루라도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겠습니까? 김대령은 종이컵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그 좁은 잠수함에 미사일을 구겨 넣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40도가 넘는 열기 속에서 터질지 모르는 리튬 배터리를 끌어안고 바닷속을 기어다녔는지 아십니까? 그의 질문은 저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그리고 이 나라의 지난 역사에게 던지는 질문 같았습니다. 살고 싶어서였습니다.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 아이들이 남의 나라 노예로 살게 하지 않으려고. 그 지독한 공포가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만든 겁니다.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끼. 아까 제가 느꼈던 그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제야 명확해졌으니까요. 그것은 남을 해하려는 악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은 당하지 않겠다는 뼈에 사무친 한이 응축되어 만들어진 가장 슬프고도 강력한 에너지였던 겁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벙커 안을 다시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모습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들은 기계처럼 냉정한 엘리트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갈아 넣어 괴물들과 싸우고 있는 가장들이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전화를 걸고 있는 소령 한 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보. 나야.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애들 밥 먹였어? 그래. 별일 없어. 그냥 훈련이야.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며 애써 밝은 척 웃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핵전쟁 버튼을 만지작거리던 그 손으로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며 안심시키고 있는 그 뒷모습. 그 처연한 뒷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패배감도 질투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외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니 미국은 결코 가질 수 없는 힘이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익을 위해 싸우지만 저들은 생존을 위해 싸웁니다. 이익을 위해 싸우는 자는 계산을 하지만 생존을 위해 싸우는 자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졌던 겁니다. 아니, 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김대령. 제가 부르자 그가 피곤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미국은 틀렸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저 자신조차 놀랄 만큼 솔직했습니다. 이건 CIA 요원으로서의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로버트 벤스라는 한 인간으로서 진심을 담아 건네는 사과이자 찬사였으니까요. 우리는 당신들을 너무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죠. 그저 말 잘 듣는 동생인 줄만 알았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어른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말에 김대령의 눈가가 아주 잠시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손을 내밀더군요. 그 손은 거칠었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으며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벤스 실장님.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전쟁은 막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입니다. 외교전 말입니다. 그는 빙긋 웃으며 벽면의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백악관에서 보낸 긴급 전문이 막 도착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김대령이 모니터 화면을 터치하자 붉은색의 1급 비밀 마크가 찍힌 전문의 내용이 화면 가득 펼쳐지더군요. 그 내용은 놀랍게도 미 합중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긴급 정상회담 요청서였습니다. 심지어 그 아래에는 방위비 분담금 전면 재협상과 원자력 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는 사실상 백기투항에 가까운 제안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보셨죠? 이제 미국도 계산기를 다시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승리의 대가를 청구하러 갈 겁니다. 아주 비싸게 말이죠. 그의 말은 당찼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모습이 건방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든든해 보이기까지 하더군요. 이제 한국은 미국의 짐이 아니라 미국이 가장 먼저 손을 잡아야 할 대등한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할 일은 패배감에 젖어 징징거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보 장교입니다. 제가 본 진실을, 제가 느낀 이 전율을 가감없이 워싱턴에 전달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임무이자 새로운 동맹을 위한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 김대령, 하나만 약속해 주십시오. 제가 짐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다음번엔 제발 우리 등 뒤에 칼 꽂기 전에 미리 귀뜸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제 심장이 남아나질 않겠습니다. 제 농담에 벙커 안에 한국군 장교들이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삭막했던 콘크리트 벽을 타고 울려 퍼졌고 그제야 비로소 이 긴 밤의 어둠이 걷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벙커를 나서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바깥 공기가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오산의 새벽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새로운 보고서의 첫 문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는 그동안 호랑이를 고양이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호랑이의 등에 올라탈 시간입니다. 그 문장을 머릿속으로 완성하는 데에는 채 1초도 걸리지 않았지만 그것을 현실로 옮기기 위해 제가 감당해야 했던 시간은 꼬박 14시간의 비행이었습니다. 오산의 차가운 새벽 공기를 뒤로하고 펜타곤으로 복귀하는 C-17 수송기의 굉음 속에서 저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죠. 제품 안주머니에 들어있는 낡은 하드디스크 하나, 서해 바다 밑에서 긁어모은 그 충격적인 데이터와 중국과 일본이 바친 항복 문서의 사본,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 미 칠함대의 등 뒤에 꽂아두었던 그림자의 실체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 물건이 납덩이처럼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이걸 여는 순간 워싱턴의 낡은 엘리트들은 경악할 것이고 누군가는 옷을 벗어야 할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는 미국의 이익보다 더 거대하고 무거운 새로운 질서를 목격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도착했습니다, 실장님. NSC 상임위가 소집되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워싱턴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내리자마자 검은색 캐딜락 세단이 저를 낚아채듯 백악관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워싱턴의 풍경은 평화롭기 그지없었지만 제 눈에는 그 모든 평화가 살얼음판 위의 신기루처럼 위태로워 보이더군요. 지하 상황실의 육중한 방폭문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열리자 그곳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방장관, 합참의장, CIA 국장 등 이 나라를, 아니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물들이 굳은 표정으로 원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반역죄를 저지른 죄인을 신문하는 듯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공기 중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저를 향한 노골적인 불신감이 팽배해 있었죠. 안께, 로버트. 국방장관이 싸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비서실장이 건넨 제1차 보고서를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만지는 듯 손가락 끝으로 밀어내며 비웃음을 흘리더군요. 자네가 보낸 이 소설. 아니, 보고서 말이야. 내용이 아주 흥미롭더군. 한국의 디젤 잠수함 몇 척이 중국 함대를 물리쳤다. 그것도 모자라 자존심 강한 일본과 중국이 알아서 기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사실입니다, 장관님. 모든 데이터가. 데이터? 그건 조작될 수도 있어. 자네 혹시 한국군에게 매수된 건 아닌가? 합참의장이 콧방귀를 끼며 끼어들었습니다. 좌중에서 킥킥거리는 낮은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보호 없이는 숨도 못 쉬는 덩치만 커진 어린아이였고 제 보고서는 그 아이를 과대평가한 멍청한 삼촌의 허풍 정도로 취급받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분석한 바로는 말이야. 중국이 철수한 건 우리 칠함대의 출격 소식을 듣고 겁을 먹었기 때문이야. 한국? 그 친구들이야 뭐 운 좋게 우리 덕을 본 거지. 지난 70년 동안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말이야. 장관은 거만하게 가죽 의자에 등을 기대며 결론을 내리려 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확고했습니다. 미국이 주인공이 아닌 시나리오는 인정할 수 없다는 제국주의적 오만이 그 회의실을 지배하고 있었죠. 이 보고서는 폐기하네. 그리고 자네는 당분간 직무 정지야. 정신 감정을 좀 받아봐야겠어. 동맹국에 너무 감정이입을 한 나머지 환각을 본 모양인데.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인내심의 줄이었습니다. 40도의 잠수함 속에서 땀 흘리던 한국군들의 처절한 얼굴이 가족 사진을 움켜쥐고 버티던 함장의 갈라진 손이 제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으니까요.
그 숭고한 희생과 실력을 이들은 에어컨 빵빵한 회의실에 앉아 씩 하나 피우며 운이라고 폄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쿵 하는 소리를 냈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앉아. 뭐 하는 짓인가? 자네 미쳤어? 틀리셨습니다, 장관님. 저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김대령에게서 건네받았던 그 붉은색 USB를 꺼내 테이블 중앙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플라스틱 조각이 마호가니 테이블 위에서 빙글빙글 돌며 내는 드르륵 소리가 회의실의 정막을 날카롭게 갈라놓았죠. 이게 뭔가? 여러분이 운이라고 무시했던 그 한국이 우리 칠함대를 어떻게 요리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저는 리모컨을 집어들어 메인 스크린에 USB에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화면 가득 태평양 한가운데 위풍당당하게 떠있는 미 칠함대 기함 블루리지의 모습이 나타나더군요. 그 거대한 위용에 참모들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려던 찰나 화면이 열화상 모드로 전환되면서 함정 바로 뒤쪽 수면 아래에 숨겨져 있던 붉은색 열원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뜬 텍스트가 참석자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거리 2000야드. 어뢰 발사관 1번부터 6번 라곤. 타겟 미 합중국 제7함대 사령관실. 발사 대기 중.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아니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합참의장의 입이 딱 벌어졌고 국방장관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오르다 못해 흑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그들은 군사 전문가들입니다. 저 위치, 저 거리에서 라곤이 걸렸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건 경고가 아니라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마음만 먹었다면 미 칠함대의 지휘부는 바닷속으로 수장되었을 것이고 미국은 대응조차 하지 못한 채 괴멸되었을 거리였던 겁니다. 이게 무슨? 한국 잠수함이 우리를 조준했다고? 감히 동맹국이? 장관이 말을 더듬으며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공포가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동맹이니까요. 제가 장관의 말을 끊고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동맹이기에 우리가 멍청한 짓을 저지르지 않도록 막아준 겁니다. 만약 한국이 저기서 방아쇠를 당겼다면 혹은 서해에서 중국 함대를 막아세우지 않았다면 지금쯤 장관님께서는 칠함대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계셨을 테니까요. 아니, 제3차 대전의 개전 연설문을 쓰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들에게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외교 문서들이었죠. 일본 총리가 보낸 독도 인근 한국 해군 작전구역 영구 인정 문서와 중국 국무원이 보낸 서해 조업권 포기 및 히토류 제재 해제 각서가 대형 화면을 가득 채우더군요. 그 압도적인 외교적 승리의 증거물들 앞에서 백악관의 참모들은 신음조차 내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건 기적이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수십 년간 셔틀 외교를 하고 항공모함을 들이밀어도 얻어내지 못했던 동아시아의 난제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단 12척의 잠수함과 완벽한 침묵 그리고 치밀한 전략만으로 이 모든 것을 하룻밤 사이에 얻어냈던 겁니다. 저는 테이블을 두 손으로 짚고 상석에 앉아있는 대통령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제 동아시아의 키는 펜타곤이 아니라 용산이 쥐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들을 동생 취급하며 하대한다면 한국은 미련 없이 우리 손을 놓고 독자 노선을 걸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미국의 태평양 지배권 상실이겠죠. 제 말은 비수처럼 그들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반박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명백한 팩트의 향연이었으니까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무겁고 질식할 듯한 정적이 회의실을 지배했죠. 마침내 침묵을 지키던 대통령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더군요. 자네 말이 맞아, 로버트. 대통령님? 우리가 오만했어. 호랑이가 다 컸는데 여전히 고양이 취급을 하고 있었군. 부끄러운 일이야. 대통령은 옆에 앉아 멍해져 있는 국방장관의 어깨를 툭 치며 손짓했습니다. 장관, 칠함대 회항시켜. 그리고 서울의 한라인 연결해. 내가 직접 통화하겠네. 하지만 대통령님. 한국 대통령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렵니까?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세계 최강대국이 고개를 숙이다니요. 장관의 볼멘 소리에 대통령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더군요. 체면? 지금 그게 중요한가? 우리가 살려면 그들에게 가르침을 청해야 할 판이야. 가서 전해. 미국은 대한민국을 존중하며
앞으로의 모든 대중국 전략을 한국과 공동으로 수립하고 싶다고. 아니,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전략을 배우고 싶다고 말이야.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70년간 이어져 온 미국 주도, 한국 추종이라는 불문율이 깨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힘의 논리만을 믿던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실력과 전략 앞에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워싱턴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제 어깨를 짓누르던 납덩이 같은 피로감이 씻은 듯이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려다 문득 생각난 듯 멈칫했죠. 그리고 대신 스마트폰을 꺼내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저 건너편에서 차분하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벤스 실장님. 김대령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펜타곤의 돔 지붕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김대령, 당신 말이 맞았어. 미국이 계산기를 다시 두드리더군요. 아주 비싼 값을 치를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다행이군요. 저희도 청구서를 넉넉히 준비해뒀습니다. 아마 대통령께서 보시면 꽤 놀라실 겁니다. 그의 농담에 우리는 잠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전우회라고 해야 할까요? 국적은 달랐지만 우리는 오늘 밤 거대한 파도를 함께 넘은 공범이자 동지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진심을 담아 물었습니다. 이 질문만큼은 꼭 해야만 했으니까요. 그 잠수함 승조원들 무사히 귀환했습니까? 네. 지금 막 부산기지에 입항했습니다. 모두 무사합니다. 다행이군요. 그 친구들 지금 뭐 하고 있답니까? 영웅 대접이라도 받고 있나요? 제 질문에 김대령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쑥스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영웅 대접은 무슨? 함장이 그러더군요. 돌아오는 길에 부두 앞 식당에서 먹은 김치찌개가 평생 먹은 것 중 제일 맛있었다고 말입니다. 지금 다들 집에 가서 밀린 잠을 자고 싶어 합니다. 그 소소하고도 인간적인 대답에 제 코끝이 찡해져 왔습니다. 세계의 운명을 바꾼 영웅들이 원한 건 훈장도, 명예도, 거창한 퍼레이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밥 한 끼와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다리를 뻗고 자는 것. 그 소박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그토록 치열하게 싸웠던 겁니다. 그 사실이 저를 다시 한번 숙연하게 만들었죠. 전해주십시오. 당신들이야말로 진짜 영웅이라고 말입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이제 세상은 변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은 고래 싸움에 등터지는 새우가 아닙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도 침묵으로 바다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하고 현명한 번고래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위대한 나라와 함께라면 그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펜타곤의 주차장에 홀로 서서 저는 한참 동안이나 꺼진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고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고막을 때리던 전쟁의 굉음과 참모들의 고함 소리는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워싱턴의 차가운 밤바람 소리뿐이었죠. 저 멀리 포토맥 강 너머로 동이 터오고 있었는데 그 붉은 여명은 어제와 똑같아 보였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떠오르는 태양은 어제의 그 태양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제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고 라디오를 켰는데 흘러나오는 뉴스 앵커의 목소리는 한껏 들떠 있더군요. 속보입니다. 미중 1-3국 정상이 극적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의 외교적 리더십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켰다고 자평했으며 중국 또한 대승적 차원에서 함대를 철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피식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미국의 리더십? 중국의 대승적 차원? 그 화려한 포장지 속에 숨겨진 진짜 진실, 그 차갑고도 뜨거운 알맹이는 뉴스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영웅들은 지금쯤 부산의 허름한 식당에서 뚝배기에 코를 박고 김치찌개를 먹고 있을 텐데 넥타이를 맨 정치인들이 그 공을 가로채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는 이 현실이 묘하게도 씁쓸하면서 동시에 통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한국이 원했던 완벽한 승리의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적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실리를 챙기는 것. 소리 소문 없이 상대를 제압하고는 유유히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 모습. 그것은 마치 그들이 운용하는 잠수함, 그 검은 유령과도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힘을 과시하는 것만이 강대국의 조건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목격했습니다. 진정한 힘이란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침묵할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저는 제 서재의 책상 앞에 앉아 이 마지막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워싱턴의 평온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조깅을 하고 아이들은 스쿨버스를 기다리며 누군가는 커피를 들고 출근을 서두르고 있더군요. 이 지극히 평범하고 지루하기까지 한 일상이 사실은 지구 반대편에서 밤을 지새운 누군가의 피와 땀 덕분에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들은 짐작이나 할까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구글 어스를 실행시켰습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화면을 돌려 한반도의 상공을 띄워보았습니다. 지금 서울은 저녁이겠군요. 퇴근길 차량으로 꽉 막힌 강변북로, 한강공원에서 치킨을 먹는 연인들, 그리고 야근에 시달리며 불을 밝히고 있는 빌딩 숲의 풍경. 위성사진 속의 그 작은 나라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치열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눈에 그 불빛들은 예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불빛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도 꺼지지 않고 버텨온 생존의 증거이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벼려온 날카로운 칼날처럼 보였으니까요. 저는 모니터 화면 속 평택과 오산 그리고 부산의 항구들을 손끝으로 쓰다듬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은 동맹국으로서의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자칫했으면 제 가족, 제 이웃, 그리고 제 조국이 휘말릴 뻔했던 끔찍한 전쟁을 막아준 그 작지만 위대한 거인에게 바치는 진심 어린 경이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작성하기 위해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커서가 깜빡거리는 것을 보며 잠시 고민했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결론, 미합 중국은 더 이상 한반도의 보호자가 아니다. 우리는 그들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우리를 보호할 힘을 가졌기 때문이다. 엔터키를 누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전송 완료 메시지와 함께 제 긴 밤도 비로소 끝이 났죠. 저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으니 서해의 깊고 어두운 바다, 그 침묵 속에서 빛나던 12개의 푸른 눈동자가 다시금 떠오르더군요. 그들은 지금도 그곳에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우리가 평화에 취해 있는 이 순간에도 그들은 결코 눈을 감지 않은 채 바다를 지키고 있겠죠. 마치 산속에 웅크린 채 세상을 내려다보는 늙은 호랑이처럼 말입니다. 그 호랑이가 우리 편이라는 사실이 오늘따라 사무치게 든든하게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미국과 중국, 일본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결코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그 파도를 타고 넘는 대한민국의 저력. 단순한 국뽕이 아니라 팩트와 논리로 무장한 우리의 진짜 힘을 확인하니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지 않으십니까? 세계 최강 미국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침묵,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치열한 생존 본능. 이것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부심을 담은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가 경악할 대한민국의 또 다른 숨겨진 진실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띵동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